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잘못된 소문. 2. 푸틴 발언의 진실. 3. 한국의 행동.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2월 6일 아침 서양신문에 일부 정보가 실렸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병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는 소식에 푸틴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푸틴은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자 서둘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설 직후 징병통지서가 발송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을 끌고 가 강제 징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주특기인 인해 전술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시켰지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동원령 소식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 다급히 무기 지원 요청을 보내왔는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이 무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비는 무기의 보유량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인해 전술이 특기인 중공군 역시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기까지 한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경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도페도리우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공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러시아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속탄 미사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군 기지는 본래 항공전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공격에서 미사일 단 한 발로 러시아 흑해함대 공군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고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어택즈 미사일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택즈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어택즈가 어떤 무기길래 미국에서 이토록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의 동원령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이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어택즈는 M270 MLRS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집속탄 미사일로 단 한 발만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속탄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 지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한 발의 탄두에 수백 발의 자액수가 들어있는 포격수를 말합니다. 단 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미군에서 애용해왔지만 불발된 자탄으로 인한 민간이 피해가 상당해 현재 국제조약으로 사용과 제조, 보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전쟁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집속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속탄이 바로 어택즈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한국에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어택즈 미사일 10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어택즈와 같은 집속탄 무기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속탄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속탄 큐비유-100을 장착한 KF-21 북한 장갑차 부대 쏟아지는 강철의 비 이처럼
집속탄 단 한 발로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합쳐서 500여 발이 넘는 어택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 탄두를 탑재하고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현무이 탄도미사일도 600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집속탄 보유국가인데요. 현재 국제조약으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막대한 보병 전력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밀고 내려올 중공군을 막기 위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금지된 건 집속탄의 탄두 하나에 수십 발이나 되는 불발탄이 발생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오슬로 선언을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웰링턴 선언,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를 거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말이 많았고 조약의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라 현실을 모르는 위선적인 협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어택즈뿐만 아니라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천무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닌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 X탄, 지그살포탄, 자주포용 이중 목적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군의 머리 위에 강철비를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은 어택즈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집속탄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핵무기에 준하는 화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비인도적인 살상병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에서는 집속탄 개발 부서를 자회사에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지 무기로 유명한 백린탄 역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뿐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하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에 집속탄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운 국제 정세는 우리가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유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같은 레드팀 국가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징집관들이 성인 남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마구 붙잡아 징집버스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 동원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청년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징집관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은 Z표식을 달고 전쟁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전장에 끌려갈 처지가 되자 반전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집되는 러시아 병력이
대부분 비숙련병이기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전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 징집으로 러시아 병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손실이 상당한 상태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러시아의 패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혁명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안보회담 쿼드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동맹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GD1을 구성하여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신냉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핵무력 정책 법령을 수정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지휘 통제 체계란 김정은 본인을 의미하고 김정은에 대한 아멕스 공격 위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쓰겠다고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한국은 대강력하고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의 국방에 알가불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속탄이든 백린탄이든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에게 한국에 발을 닿는 순간 최근 푸틴의 서슬퍼런 자원, 무기와 횡포에 유럽은 물론이고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놀랍게도 한국만이 가진 특수한 기술 덕분에 이러한 위협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이 기술의 존재가 알려지자 한국에 접촉, 협력을 요청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기술이며 어떻게 자원 위협에 맞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담한 반격. 러시아에게 역습을 시작한 그의 저력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벌써 6,000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영토를 수복한 그는 역사에 남을 전례 없는 위협을 달성했죠. 러시아군은 전차는 물론이고 갖가지 물자까지 내버리고 헐레벌떡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령지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의 흔적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비상식적인 잔혹함이 폭로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바짝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최악의 전쟁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해선 안 될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전쟁 범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한 언어로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식적인 소통 창구이기에 함부로 거친 말을 쓸 수는 없었지만 외교적인 수사법으로는 최대치의 규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파죽기세로 전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이러한 잔혹한 만행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그들한테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 셈이었기 때문이죠. 비겁하게도
러시아는 이러한 감정적인 동요를 정확하게 읽고 이들을 향한 심리적 공격까지 가한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언론을 통해 그 어떤 전쟁 범죄도 일어난 적이 없고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날조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진군하는 지역의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에까지 가차없이 폭격을 가하며 전술적 가치가 없는 표적에까지 악의적인 파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철소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수위탄을 퍼부어서 쟁더미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되어 전 세계가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진군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군의 의지를 꺾기 위한 심리전을 병행하는 것이죠. 아직도 시간을 끌면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나오는 행동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에 대응하면서 전쟁 범죄의 현장까지 수습하느라 예상보다 늦게 영토 수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수복까지를 선언했지만 이러한 전황 때문에 아직 크림반도까지는 바라보기 어려운 상태죠. 게다가 점점 줄어드는 보급 물자와 포탄 역시 우크라이나의 기세를 위축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밀리는 와중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곧 있으면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추운 겨울을 전장으로 삼아 전투를 벌였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다 익숙한 전장에서 싸울 수 있을 뿐더러 우크라이나군의 진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드는 전쟁에서 러시아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주는 또 다른 이점이 서방 세계와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바로 에너지 자원 문제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벌써부터 에너지 궁핍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을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에 대부분 의존해왔던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수급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다급한 유럽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들에게도 석유 증산을 요청하면서 빠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중동 국가들은 증산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유럽은 아프리카의 자원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석탄은 친환경 기조의 정책을 펴던 유럽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제 탄자니아산 석탄은 없어서 못 구하는 자원이 되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당국은 올해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석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보츠와나 역시 석탄 자원 수출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석탄이 이젠 금값이 되어버린 지경인데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비드 벨페스 세계은행 WB 총재는 미국의 도움을 촉구하며 현재 자원 수급난에 처한 국가들을 위해 미국이 셰일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원을 덮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분한 에너지원이 확보되어 있는 미국이라고 해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증산 요청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했지만 빈살만 왕세자의 냉담한 반응에 자존심을 구겼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원 수급을 위해 웃돈까지 없어가며 석탄과 석유를 구입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원 보복을 언급하면서 주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러시아의 협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의 석유 이권을 제재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제 논의를 진행할 무렵 러시아는 한국까지 여기에 끼어들 것을 염려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국장의 입을 빌려 한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특히 한국에게는 덤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은근한 협박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원이라고는 한 줌도 나오지 않는 위치에 있어 러시아 같은 자원 부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를 한국은 무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에너지 위기 상황도 한국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분석기관 골드만삭스도 한국은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에서 예외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 한국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말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텐데요. 사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한 기술을 통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바꾸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 그 비결이죠. 놀랍게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저온 분해 방식을 이용하면 도시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석유를 도시에서 모아온 폐플라스틱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석유인 만큼 이제까지 많은 이들이 역으로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드는 일에 도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것만큼은 항상 실패를 거듭해왔죠. 그러나 다름 아닌 대한민국 기업이 이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도시유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대도시에서 매일 배출되는 천문학적인 분량의 폐플라스틱을 유전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동현 도시유전사업본부장은 도시유전의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기술은 반응 기내에 설치된 히터봉의 전기가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와 세라믹 촉매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광파, 진동파 등 물리적 촉매 반응을 활용, 혼합 폐기물 중에서도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분해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열분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고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량도 거의 없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고품질의 석유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이 가치를 알아본 영국 정부가 도시유전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도시유전은 커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시유전 알고 오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일 처리량 5,000톤 규모의 도시유전사 알고 오설비를 영국 동부 지역에 도입 설치하여 영국 전역에 넘쳐나는 폐플라스틱 비닐을 처리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름으로 영국 내 전체 원유 사용량의 10%에 달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유전의 영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S&T 그룹의 회장 리처드 페리스가 직접 영국 정부에 이 커피 프로젝트를 알리고 한국의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죠.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도시유전 기술의 잠재성을 보고 폐플라스틱 석유화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 역시 쓰레기도 줄이고 석유도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엷은 해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엷은 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한국.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에 많은 국가들이 감탄하는 가운데 그동안 에너지 자원의 부재로 고생했던 한국이 더 이상 에너지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